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옮긴이는 임상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책값은 11,500원, 411쪽, 초판 1쇄 발행은 2022년 10월 5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꼭두 새벽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 정진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여러 직업을 거쳤다. 1912년부터 YMCA에서 대화법 및 대중연설을 가르치며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때까지 성인 대상으로 대중연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에 열광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계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두려움에 질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청중 앞이나 비즈니스 석상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천 명이 이렇게 고백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빠르게 일을 성사시키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인간의 능력 중에 대화만한 것은 없다.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유쾌한 감정을 갖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유쾌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유쾌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활용해보라. 청중 앞에 섰을 때 이미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용기를 끄집어내라. 중앙아프리카의 플라니족 소녀는 성인이 되어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부족 여성들이 모두 모여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고 소년이 우통을 벗은 채 등장하면 갑자기 채찍을 든 남성이 소년을 공격한다. 가차없는 채찍질에 맞은 자국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찢어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태형을 받는 동안 부족에서 존경받는 족장이 희생자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가 움직이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기미를 보이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이 의식을 통과하려면 매질을 당하는 젊은이는 아픔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용기를 찬양해왔다. 아무리 심장이 쿵쾅거려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매질을 당하고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중앙아프리카 소년처럼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마치 채찍질을 즐기는 듯 행동하라. 루스벨트는 특유의 용기와 자립심을 어떻게 개발했을까? 다행스럽게도 루스벨트는 자신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처음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든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신을 놓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식이었던 것이 점점 실제가 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할 때 느끼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진정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말해보기다. 끊임없이 연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는 두려움은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확신이 부족해 생긴 결과물이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 비롯된다. 그리고 뭘 할지 모르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해야 한다. 그들의 욕망과 바람에 대해 생각해보라. 기억의 자연 법칙은 사실 간단하다. 세 가지 법칙밖에 없다. 바로 인상, 반복, 연상이다. 기억의 첫 번째 법칙은 기억하고 싶은 사물의 인상을 깊이, 생생하게,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두세 명의 친구에게 소개한다고 가정해보자. 2분만 지나도 친구 중 한 명은 그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관찰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도 자기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억력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관찰력이 좋지 않은 것이다. 뉴욕 월드를 창간한 퓰리처는 편집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 단어를 써서 책상에 올려놓게 했다.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퓰리처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방 이름을 정확하게 들으라.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라.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라. 링컨은 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큰 소리로 읽었다. 두 감각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 이것이 링컨이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다.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기까지 하면 더 좋다. 카이로에 있는 알 아즈하르 대학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다. 이슬람교 계통인 이 학교에는 2만 1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코란을 외워서 낭송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코란은 신약만큼 길어 낭송하는데 꼬박 사흘은 걸린다. 학동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학생들도 고전을 암기해야 한다. 아랍과 중국의 평범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암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바로 기억의 두 번째 자연 법칙이라 할 수 있는 반복을 통해서다. 충분히 자주 반복하기만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내용도 암기할 수 있다. 외우고 싶은 내용을 반복해서 암기하라. 역사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성취는 열정이 거둔 승리다. 에머슨. 열정이라는 마법의 단어는 안을 뜻하는 엔과 신을 뜻하는 테오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열정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신을 뜻한다. 열정적인 사람은 마치 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한다. 뉴욕의 유명한 만찬 연설가 마틴 리틀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재치 있게 말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확신이 느껴지게 호소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류 소설가 윌라 캐던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성공하는 예술가의 비결은 열정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비결이고 완전히 믿어도 좋은 비결이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 뒤에 숨어 있는 인간, 정신, 신념이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다 보면 진정성 있어 보이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진정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있는 척이라도 하라. 배우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 관객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마술사 후디니는 무대 뒤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두 주먹을 허공을 향해 맹렬히 휘두르며 잊지도 않은 상대와 섀도우 복싱을 했다. 독일 태생의 미국 배우 리처드 맨스필드는 때로 의도적으로 아무에게나 트집을 잡으며 자신을 대단히 화가 난 상태로 만들고는 했다.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진정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구실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들이 큐 사인을 기다리며 마치 야수처럼 가슴을 치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어떤 말을 반복해서 열정적으로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대부분이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링컨은 평생을 통틀어 1년도 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책을 빌리려면 집에서 80km나 걸어가야 했다. 또 밤에 책을 읽으려면 장작의 불빛을 이용해야 했다. 어디선가 대중연설이 개최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30에서 50km를 걸어가서 연설을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들판이든 숲이든 잡화점 앞에 모인 군중 앞이든 어디를 가리지 않고 연설 연습을 했다. 링컨은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고 특히 여성 앞에만 서면 수줍음 때문에 말문이 막히곤 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이라면 무엇을 배우더라도 그 결과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최종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확신하건대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래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을 구해준다. 말에는 낱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 말을 할 때 전해지는 느낌이 그러하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영국 의회에는 모든 것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해리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싫어하면 그들도 마음속으로 혹은 겉으로도 우리를 험악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소심해하며 당황한다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뻔뻔하고 잘난 척한다면 사람들도 스스로를 방어하며 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예측하면 지배할 수 있다. 파스칼. 그러므로 첫 문장부터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라. 우리는 특히 누군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이름을 딴 전기 간행물을 만들기도 했던 매클루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충격적인 사실들로 점철된 잡지야말로 좋은 잡지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진실인 격언이 있다. 3리터의 담즙보다 한 방울의 꿀로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뜻에 따르게 하고 싶다면 먼저 그에게 당신이 진실한 친구라는 것부터 확신시켜야 한다. 뉴욕시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니요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한 후에 자존심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그는
아니요라는 말이 경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태도를 바꾸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한 번 말을 내뱉은 후에는 그 말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련한 화자라면 처음부터 네라는 반응을 끌어냅니다. 청중의 심리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바람직한 네 반응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링컨은 말했다. 논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노예제도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면서도 링컨은 공통된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저항이라든지 심한 감정에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비난받았다고 생각하고 분개하며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무관심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 들면 놀라울 만큼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 든다. 사실 그 믿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위협받는 게 싫은 것이다. 나라는 보잘것없는 말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이며 이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저녁이든 나의 개나 나의 집이든 나의 믿음이나 나의 나라, 나의 하나님이든 모두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그 익숙한 것들을 계속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념을 의심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적개심으로 더더욱 그 신념에 매달리며 온갖 구실을 찾는다. 청중과 논쟁하려 들면 그들의 고집을 키우고 방어적으로 만들어 설득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해했는가? 당신과 청중이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 모두가 해답을 듣기 원하는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청중을 당신이 제시할 해답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해답을 말할 때에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결론을 자기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했다고 믿는 사실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최고 수준의 연설은 마치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게 들리기도 한다. 지금처럼 빠르고 급박한 시대에 말을 적당히 끊지 못하고 질질 늘어놓는 화자는 환영받지 못하며 미움을 사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성인도 이런 면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청중 가운데 유두고라는 소년이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목이 부러질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연설을 계속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편집자인 로리머 씨는 신문 연재물이 인기 절정일 때 끝내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연재를 이어가라고 아우성쳤을 것이다. 그런데 왜 중단할까? 왜 하필 그때일까? 로리머 씨는 말했다. 인기 절정인 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곧 실증내거든요. 똑같은 지혜를 연설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직 있을 때 연설을 끝내라. 예수의 말씀 중 최고로 꼽히는 산상수훈은 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겨우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조간신문에 난 살인 기사를 읽는 것보다도 짧다. 간결하라. 간결하게 줄여라. 아프리카 니아사의 부주교였던 존슨 박사는 한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 관한 책을 썼다. 그는 49년간 원주민과 함께 살며 그들을 관찰했다. 그 부족에서 누군가 지나치게 오래 말하면 청중은
이메토샤를 연호해 연설을 중단시킨다고 한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다. 또 다른 부족은 화자가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만 말하기를 허용한다고 한다. 들어올린 발의 발끝이 땅에 닿으면 하던 이야기를 중단해야 한다. 문명인도 아프리카 부족민처럼 긴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모든 이야기는 화자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2. 깊은 인상을 주어 설득한다. 3. 행동하게 한다. 4. 재미를 준다. 연설을 준비하기 전에 우선 연설의 목적을 선택하라. 그 목적에 도달할 방법도 준비하라. 명확성은 과소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쓰는 게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식과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명료함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아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육군 원수 몰트케 장군은 보불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의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억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령은 반드시 오해하게 될 걸세. 나폴레옹도 똑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다. 비서관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며 반복했던 지시는 명확하게였으니 말이다. 커다란 피라미드를 묘사해야 한다면 우선 그 높이가 137m라고 하라. 그러고는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건물에 빗대어 그게 얼마나 높은지 설명하라. 면적을 설명할 때는 도시의 몇 블록에 해당하는지 말하라. 어떤 액체의 양을 설명할 때도 몇 리터니 몇 파인트니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 몇 개를 채우면 되는지 이야기하라. 6m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천장 높이의 1.5배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평범한 말로 세부적인 정보를 전하라. 사람들이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자기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각에 호소하라. 과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우리는 귀보다 눈을 사용할 때 25배는 더 집중한다. 시각적인 호소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표현을 바꿔 재진술하라. 나폴레옹은 반복이야말로 수사법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원리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명확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요컨대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복해서 말해야만 한다. 하지만 같은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싫어한다. 하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요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쉬운 방법은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하자. 놀라울 정도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술은 명확한가? 그렇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많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변호사, 프로권투 선수, 작곡가, 소설가, 극작가, 화가, 배우, 가수들이 있다. 이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는가? 하지만 아직도 개성이 없다. 위대한 변호사 세뮤얼 운터 마이어와 맥스 스튜어는 1년에 무려 $100만 법니다. 프로 권투 헤비급 챔피언 잭 댐프시의 연봉은 $50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화자는 정말 분명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렇게 해야 청중에게 분명한 인상을 주며
그들을 설득하고 흥미를 끌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교사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하나의 강의에 단 하나의 주제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강의 하나는 1시간 분량이라고 했다. 얼마 전 나는 시간이 3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11개의 주제를 이야기했다고 서두를 꺼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관광객에게 단 하루 만에 파리의 모든 관광지를 구경시켜주겠다는 가이드나 마찬가지다. 물론 할 수는 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도 열심히 달리면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 많은 연설가가 명확한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모두 말하겠다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총장 월터 딜 스콧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그것에 상충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막을 수만 있다면 처음에 제시한 생각이 사실이라고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다. 미국 타이어는 좋다라는 문장을 읽게 하고 그에 상충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한 미국 타이어는 좋다고 믿게 될 것이다. 스콧 박사가 말한 건 바로 암시의 힘이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무려 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기가 세운 논리대로 움직이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순수한 이성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은 아침 식사 전에 낭만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지 않듯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암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암시는 근거나 예시 없이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한다. 어떤 것을 믿기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에게 산타클로스는 굴뚝으로 내려온다고 하고 미개인에게 천둥은 신이 노여워해서 내는 소리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 사는 수백만 명은 겐지스 강을 신성시하며 뱀은 신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고 소를 죽이는 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맞먹는 잘못이며 소를 먹는 건 식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이유는 입증된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뇌리에 깊이 자리 잡은 암시 때문이고 이들에게는 이 암시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지능, 지식,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의견이나 소중한 믿음, 신앙, 기반으로 삶은 삶의 원칙 모두 이성보다는 암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보다 암시의 동물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인 추론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 거의 암시와 지리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당신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커피를 조금 자제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당신은 단골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 종업원이 커피 드시겠어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커피를 마실까 마시지 말까 하며 갈등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커피 안 드실 건가요? 당신은 안 마셔요 라고 말하기 쉽다. 종업원이 당신 머리에 입력시킨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 커피를 지금 드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드시겠어요? 종업원은 미묘하게 당신은 당연히 커피를 원한다고 기정사실화해버렸다. 종업원은 당신의 관심사를 언제 커피를 마셔야 할까로 집중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면 커피를 주문해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와 비슷한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쉽다. 예를 들어 알파벳 철자 하나를 떠올리기만 해도 당신은 그 철자에 맞추어 입술 근육을 조금 움직인다. 삼킨다는 생각만 해도 삼키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금 움직인다.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섬세한 장치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다른 생각, 즉 그에 대한 무용성, 비용, 수고, 불합리함, 위험 등등이 동시에 떠오르며 그러한 충동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사람들을 우리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은 설득력은 물론 경영 능력도 탁월함을 드러낸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심이어야 한다. 오래전 한 수강생이 발표 중에 바로 전년도에 화재로 인해 많은 집이 불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불탄 집들을 나란히 줄을 세우면 아마 뉴욕에서 시카고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화재로 사망한 사람들을 1km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세우면 역시 시카고에서 브루클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했던 숫자는 거의 듣자마자 잊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타는 건물이 쭉 늘어서 있는 광경이 떠오른다. 왜 그럴까? 귀에 남은 인상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눈에 남은 인상은 어떨까? 시각적 인상은 마치 포탄과 같다. 인상이 머리에 박힌다.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중국의 어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아 만찬을 즐기고 있다고 하자. 그 집에서는 닭뼈나 올리브 씨를 어깨너머로 던져 바닥에 버리는 것이 예의다. 그 행동은 주인에게 보내는 찬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부자이며 식사 후 깨끗이 청소해줄 하인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주인도 매우 좋아한다. 음식을 많이 남겨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반면 중국 어떤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목욕물도 아껴 써야 한다. 사람들은 상점에서 뜨거운 물을 산다. 이들은 목욕한 다음 그 물을 샀던 상점에 가서 되팔고 그 물은 두 번째 고객이 목욕하고 난 다음까지도 여전히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한다. 중국인들의 생활이 흥미로운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매우 특이한 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낯선 행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 말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보는 이 종이는 단단한 고체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미줄에 더 가깝다. 종이가 원자로 구성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원자는 얼마나 작은가? 우리는 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를 헤아리면 원자를 물방울 크기로 확대했을 때 지중해를 가득 채울 만큼이라고 배웠다. 그 개수는 전 세계의 플립을 모두 합쳐야 할 정도로 많다. 종이를 만드는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전자와 양성자라는 훨씬 더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들은 원자 핵 주변을 회전한다. 둘 사이의 거리는 비율로 따지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핵을 도는 전자의 속도는 광속의 130분의 1로 초속 2200km이다. 불과 2분 전만 해도 당신은 종이가 몸이 건조하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종이는 신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
폭풍 같은 에너지의 집합체로 달리 보일 것이다. 종이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 까닭은 종이에 대한 새롭고 신기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흥미롭지 않다. 흔한 것 또한 매력이 없다. 우리는 흔한 것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영국 최대 신문의 소유주였던 노스클리프 경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질문에 한 단어로 대답했다. 바로 나였다. 당신의 청중은 사업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면 대부분 시간을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탈리아가 미국에 진 전쟁 빚을 어떻게 갚을까 보다 요리사가 일을 그만두면 어쩌나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남미의 혁명이 일어나건 말건 아침에 면도날이 잘 들지 않는 게 훨씬 더 골칫거리다. 아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나 50만 명이 죽든지 말든지 자신의 치통이 더 고통스럽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 10명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를 칭찬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쫑긋 세운다.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만 하려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지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물건이나 이념을 주제로 길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지루해한다. 하지만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하루에도 미국 전역의 뒷마당 울타리 너머로 찻잔을 사이에 두고 저녁 식탁 너머로 수백만 건의 대화가 오고 간다. 그 화제의 대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구누구 부인이 그런 일을 했다더라. 그녀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았다더라. 등등. 가능하다면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좋다.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라면 더 좋다. 우리는 싸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은 분쟁이다. 세상은 두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싸우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한다. 거의 모든 잡지나 소설들이 이런 공식을 따르고 있다. 어떤 것을 열렬하게 갈망하게 하고 뭔가를 얻기 불가능한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고는 주인공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획득하는지 보여준다. 힘든 장애물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용기를 주고 항상 흥미롭다. 우리가 영화관 스크린에 펼쳐지는 멋진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듯 그림 같은 이야기를 무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수많은 속담이 거의 다 시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남의 집 금송아지가 내 집 송아지만 못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은행가 JP 모건은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말했다. 인격은 청중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미라보, 나폴레옹, 번스, 크로멜일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진정성에 기반한 성실함은 영웅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들은 자신이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진정성은 천박한 허영이며 지나친 자만에 불과하다. 위대한 이의 진정성은 말로도 의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법 지식으로만 보자면 링컨보다 유능한 사람은 허다했다. 하지만 배심원에게 링컨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반면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몇천 배 많은 관심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성의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화자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믿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면 추종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욕망이다. 욕망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이 동기에 충분히 호소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다. 인간의 동기 중 가장 강한 동기는 무엇일까? 이익을 위한 욕망이다. 금전적 동기보다 더 강한 것은 자기 보호 욕망이다. 모든 건강식품 광고는 자기 보호 욕망에 호소한다. 돈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강한 욕망은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망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보다 이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도 하다. 바로 자존심 이야기다.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 자존심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저질러졌던가. 지금도 중앙아프리카의 수천 명에 달하는 원주민 여성들이 입술에 나무로 만든 원반을 넣고 생활한다.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이 원반은 당신이 아침에 먹을 걸 올려놓았던 접시만 하다. 이 부족의 여자아이는 8살이 되면 입술 바깥쪽을 찢고 거기에 원반을 삽입한다. 점점 더 커다란 원반으로 교체한다. 이 소중한 장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도 다 뽑아버린다. 이 부속물로 인해 소녀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해진다. 부족 사람들도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말 못하는 상태까지도 견딘다. 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찬탄의 대상이 되고 더 많은 존중을 받기 위해서다. 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우리는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한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실크 양말을 신고 극장에 가며 바닥이 아닌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기 때문이다. 안락과 쾌락을 증진하는 것을 제안하라. 그러면 당신은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버튼을 누른 것이나 다름없다. 3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찰스 엘리엇 박사는 이렇게 단언했다. 사람을 신사숙녀로 만드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교육은 정확하고 품위 있는 모국어 사용입니다. 링컨이 언어 능력을 타고났다는 증거는 없다. 그는 평생 12개월도 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링컨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열등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가수들과 친분을 맺었다. 그는 로버트 번스, 조지 고든 바이런,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었다. 때론 한밤중에 잠에서 깨 책을 펼치고 시를 읽다가 감동적이거나 멋진 구절을 발견하면 아침에 일어나 잠옷과 슬리퍼만 신은 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비서에게로 가서 시를 읽어주었다. 백악관에 있을 때도 셰익스피어 문학작품의 긴 구절을 외워서 낭송하고 때론 배우들의 연기를 비판하며 자기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곤 했다. 링컨은 시를 매우 좋아했다. 사적 모임이나 공적 모임에서 시를 낭송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시를 짓기도 했다. 중년 이후에 직접 쓴 시로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휘력을 풍부하게 증진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문학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야 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헨리 어빙경은
최고의 책 100권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이렇게 답했다. 100권을 추천하기에 앞서 먼저 2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경과 셰익스피어지요.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대화보다는 말하기에 대한 책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말이나 연설에 관한 책이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독사를 밟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무대에 오르거나 마이크를 들고 하는 이야기는 더욱 두려워하지요. 나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할 일은 별로 없어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상황은 모든 인간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때 같은 이야기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들은 이야기도 흥미롭게 말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가 듣고 싶어 하죠. 이 책은 성공학과 자기계발 분야의 스타였던 데일 카네기의 말하기 책을 아주 충실하게 잘 번역한 책입니다. 확실히 요약한 책보다 길더라도 원래의 책을 잘 번역하면 읽는 맛이 더 좋습니다. 저자가 상당히 공들여 쓴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하기나 이야기 잘하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을 유쾌하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할 줄 안다는 것은 삶에서 대단히 유리한 재능입니다. 자신이 말을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할 줄 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희소합니다. 이 책에서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3가지는 첫째, 진정성 또는 열정, 둘째, 명확성 또는 구체성, 마지막 셋째는 노력 또는 연습입니다. 3가지를 더 쉽게 요약하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선하게 그려지듯 강력한 시각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한 준비와 연습 등 부단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슴과 시각화와 훈련, 줄여서 가시훈. 이 3마디가 이 책 전체에 대한 저의 요약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겠죠. 그것이 호기심이든 관심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가슴속에서 지글지글 타올라 밖으로 터져나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결국 설득력을 보장합니다. 확신을 갖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은 묘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그런 사람들이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사기꾼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주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기꾼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주는 남을 속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신이거나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반면 사기꾼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교주만큼 많은 사람들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중 최고의 단계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하죠. 시각화는 묘사에 관한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해 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추상성, 모호성, 관념성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고 폭풍 후에 바람 소리가 귓가에 휙휙 들리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려면 연습을 꽤 해야 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서 링컨은 불과 10개의 문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나 연설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동안에 이야기를 끝내라는 아프리카 이야기도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1분에서 3분 정도의 스피치로도 충분하다는 말이죠.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해버린다고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말하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비법입니다. 배우고 연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